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도 인천 시민대학 처음 시민 캠퍼스 시민 참여 조례 입법 토론회 사회를 맡은 경인교대 심우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요, 경인교육대학교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광역시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거고요. 조금 더 의의를 말씀드리자면 아마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이렇게 시민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저희 국민의례는 생략을 좀 하고요. 일단 내빈 소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류건홍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성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대영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정지은 코디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일단 내빈 소개를 마치고요. 우선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김창원입니다. 일단 오늘 2023년도 인천시민대학 처음 시민 캠퍼스 지역 연계 행사로서 시민 참여 조례입법 토론회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특히 좀 아까 인사드렸습니다만은 류건홍 인천인재평생교육원장님 특별히 환영을 드립니다. 저희 학교 처음 오신 거죠? 네. 그리고 인천광역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조성환 의원님과 김대영 의원님 환영합니다. 또 오늘 코딧 대표로서 기조 강연해 주신 정지은 대표님 환영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시민 발표로서 김재성, 이근수, 안혜준님 발표에 참여해 주시는데 매우 고맙고 또 환영하고 앞으로를 많이 기대를 합니다. 날씨는 굉장히 좋죠.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가 탈코로나를 공식적으로 선언해서 우리가 3년 넘게 고생했던 어두운 시기를 다 지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이런 결과 같은 것을 생각을 하고 대학도 그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체질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체질 변화 중에 하나가 이 평생교육원, 시민대학 그리고 원격교육 이런 쪽의 체질 변화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행사로 모여졌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행사를 기획한 우리 심우민 교수님과 평생교육원 직원들에게도 제가 특별한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요 시민대학 사업은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지자체 중에서 인천시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가장 의미 있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대학이 인천 지역을 대표해서 다른 여러 유수의 대학과 함께 참여해야 된 것을 그것 역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대학인 만큼 교육대학의 특성을 살려서 시민대학 활동을 기획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기획해서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인재교육평생교육원을 비롯한 지자체와 이 정치권의 지원입니다. 오늘 시의원님 두 분 오셨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죠? 네. 자, 다시 한번 행사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창원 총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공동주최기관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류건홍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통장님이 인사해 주셔서 다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그러셔서 제가 처음에는 우리 시의원님 성함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이러려고 했는데 다 해주셔서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시민들이 이런 교육에 참여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좀 인천도 느끼고 교육도 스스로 받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전처럼 이제 일방적인 수업을 받는 거를 넘어서서 내가 참여하고 내가 만들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미래에 대응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기관이 저희 진흥원이라고 봅니다. 그중에 오늘은 조례 입법과 관련된 시민 참여 토론회인데요. 우리 심 교수님이 참 많이 고생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주민자치 또 지방자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자치의 핵심은 제가 봐서는 단체가 아니고 시의회라고 봅니다. 의회라고 봅니다. 그 의회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단체장이 뭐 행동을 할 때 기준을 주는 거, 그게 조례 아닙니까? 법을 만드는 거죠. 조례는 법인데요. 그런 법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또 그런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이걸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시고 의원님들께서 또 답을 주실 겁니다. 의견을 주실 거고, 이런 기회는 전국적으로 우리 여기 인천 그리고 경인교대가 처음인 것 같고, 참 제가 봐서는 참 뜻깊은 그런 행사로 보입니다. 지방자치에 꽂힌 시의회, 그중에 조례,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도 있는데요. 다음에는 또 예산심의에 대해서도, 우리 두 의원님이 예결위 의원이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한번 같이 해봤으면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교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진흥원, 저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세 분의 사실상 발제죠. 뭐 배달 운송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사이버 폭력 예방 조례 등등 이런 것들을 내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고생한 티가 참 많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건원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그 두 분의 의원님들의 축사를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의회 조성환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의원 조성환입니다. 원래 축사를 하게 되면은요, 사전에 좀 이렇게 축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갑작스럽게 축사를 하라고는 바람에 저도 당황스럽지만 우리 김대영 의원님은 후발 때 나오시니까 좀 부담은 더 가겠지만은 제가 최대한으로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정말 전국적으로 처음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입법 토론회를 갖는다. 또 발제자도 지금 세 개 주제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총장님께서도 우리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우리 시의원 둘하고 이제 진흥원에서도 오셨는데,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시민들과 이렇게 함께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꼭 참여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제가 보면 조례 자체가 보면은 조례로 인해서 근거가 마련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인데, 보면은 정말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봤어요. 근데 꼭 필요한 조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조례들이 정말 입법 담당관에서 이제 통해서 이제 시에서 또 각 부서에서 또 취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지게 저희도 또 노력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예산이라는 게 또 수반이 되잖아요. 그 예산도 우리 김대영 의원님하고 저는 이제 예결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인천시 우리 또 계양구가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성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김대영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키가 작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시의원하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예산 많이 달라고 하셨는데 공교롭게 또 이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담당 소관에 있어서 또 안일하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이미 말씀하신 김에 제가 원래는 후반기에 다른 상임위로 가려고 했는데 총장님 말씀 때문에 4년 동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요. 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조례를 만드시고 이러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앞에 세 분 오셨지만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례 혹은 법을 본다는 게 그렇게 가까운 일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스마트폰을 보는 게 훨씬 더 가까운 이 지금의 세대에서 조례를 만든다. 용어도 어려워요. 저도 청년 이제 30대가 딱 된 청년이지만 저한테는 참 이 다른 일상이었습니다. 시의원이 되고 나서. 근데 그런 용어 자체도 어렵고 뭐 아직도 지금 최대한 적응 중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이러한 자리 혹은 이러한 또 사업이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무적이고, 또 우리 인천의 경인교대가 그 선두주자가 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산을 더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확실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침 또 내일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14주기인데 그분께서 하신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민주주의 최후로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께서 저희 같은 정치인들, 공무원들 잘못한 거 있으면 호되게 혼내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해야 되거든요. 저희도 그런 입장이지만 우리가 못한다고 했으면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계셔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또 사업들이 잘 발판이 되고 또 싹이 터서 저희 같은 정치인 게으르지 않게 좀 책찍질하는 그런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영 의원님 뜻깊은 축사 감사드리고 꼭 예산은 꼭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저희 이제 정지훈 대표님 이제 기조 강연을 듣기 전에 저희 대학원에서 이제 신설한 입법 리걸테크 전공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정지훈 대표님 이제 기조 강연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교대에 사실 입법 리걸테크라는 이 명칭을 넣는 것이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민주주의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사실은 준법 교육보다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고 또 더 나은 사회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리걸테크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챗 GPT가 유행을 하는데 바드에다가 좀 물어봤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입법 리걸테크 교육 전공에 대해서 설명해줘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어디 가서 이 전공 요번에 신설됐기 때문에 많이 설명하지 않았는데 제법 그럴싸하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시민들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전공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 저걸 소개하면서 약간의 헐루시네이션이 있다, 즉 환각 증상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저기서 이제 입법 실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헐루시네이션일 수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몇 년 운영을 하면 그런 실습 기회까지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완전히 생뚱맞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 경인교육대학교에 입법학센터라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 센터 for Legislative Studies라고 하는 입법학센터는 전 세계 한 5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그것도 경인교대에 있는 거고요.
고 입법학센터에서 한 3, 4년간 원래 포럼을 개최해 오면서 그 입법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주도해 왔고 그것에 입각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대, 그러니까 교원 양성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법교육 관련된 대학원 전공을 운영하게 된 거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전공에서 추구하는 바는 뭐 교사들도 있지만 또 일반 시민들이 자기 입법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빅 테크,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떤 기술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좀 더 능동적인 어떤 시민 입법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미 뭐 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 3년 전서부터 저희 대학에서 입법 교육에 관련된 세미나도 해왔고, 또 입법의 시간이라는 책도 저희 센터에서 발간하면서 입법에 관한 뭐 대외 전문가들과 협력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뭐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커리큘럼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교원들과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간략하게 이수 체계를 이제 제시를 했고, 저희 이제 학위 과정을 거치게 될 경우에 이제 두 가지 트랙을 저희가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입법 교육 트랙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2 교육 과정이 개선이 되면서 그 교육 과정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대부분 수업에서 들으셨던 내용일 텐데 준법이나 법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준법이나 법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서 최근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입법 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 교사들을 양성해내는 트랙이 하나 트랙이고요. 그래서 입법 교육에 관한 논문들을 쓰거나 대체 보고서 쓰는 과정이 있고, 다른 트랙은 입법학 트랙이라고 해서 입법 실무나 아니면 입법 전문가, 시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또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입법 영향 분석이나 입법적인 대안을 내는 대체 보고서 이런 것들을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입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법이 아니라 시민들이 주도하는 입법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입법이어야 된다.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입법이어야 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대학원 전공에서는 지금 현재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는데 시민입법 활동가, 시민입법 실무 전문가들, 초중고 교사 내지는 교육활동가, 그리고 일반 실천적인 시민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이 전공을 운영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 시민 라이프 카리지를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런 가능성들을 많이 보여주었고, 이것을 대학원 교육 과정으로 더 구체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어서 우리 코딧의 정지은 대표님 모시고 디지털 전환과 입법 테크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코딧의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입법 부분에서 하고 있는지, 그게 실제적으로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진짜 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스가 금융의 모든 것, 토스에서 쉽게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 시작할 땐 송금만 하다가 이제는 점점 확대돼서 돈을 쉽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도 거래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죠. 그런 상황에서 코딧은 국회 및 정부의 모든 것을 코딧에서 쉽게 한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 그리고 관련된 다양한 정책, 그리고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훨씬 쉽게 디지털을 활용해서 전달하는 것이 코딧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구체적인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식의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법안만 봤을 때는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지? 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 관련된 해석들을 조금 더 쉽게 AI가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허성태라는 모델도 활용해가지고 입법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요. 이건 저희가 지금 광고 영상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서 정말로 어렵게 막 입수하고 옛날에 007처럼 막 이렇게 다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군데서 스마트폰으로도 다 활용하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면서 약간의 스타트업이라든지 작은 기업들은 입법에 대해서 거의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거의 모든 기업에는 실제적으로는 규제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사실은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 큰 기업들은 이거에 대한 돈도 쓰고 인력도 있고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떤 사업에서 어떤 것을 고쳐야 되고 준법해야 되는지를 보지만 사실은 작은 기업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쪽 부분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이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도 스타트업이 하다 보니까 규제 때문에 아예 서비스를 닫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들이 생기게 됐죠.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벌금을 내기도 했고 계속적으로 벌금을 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문제인데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한 법이 바뀌어가면서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입법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법안이 발의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하나하나 팔로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는 OECD라는 국제기구에서 8년 정도 일하면서 여러 국가들을 비교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규제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지능보다는 좀 더 규제에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게 한 11배 정도 더 많다 이런 보고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쩔 때는 이게 2년이 걸릴 때도 있고 4년이 걸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6개월 만에 통과되기도 하는 등 굉장히 좀 규제가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들도 한정되어 있고 원래 내던 곳만 낸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필요한 영역인데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입법은 현행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의 여부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법이 아예 없었거나 과거에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없었기 때문에 입법이 전혀 법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되지 않고 있었다가 이제는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기업이든 시민이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디세 서비스는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죠. 예를 들면 타다 같은 경우 당시에는 모두 무죄가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입법을 통해서 금지가 됐던 것처럼 현행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 미래의 법을 제정하는 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은 저는 과거에는 한 35개국의 규제를 비교하고 정책을 비교하는 일을 파리 OECD 헤드쿼터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국가들이 굉장히 디지털을 활용해서 입법이든 정책이든 규제를 보는 것이 뒤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OECD에서 이제 데이터를 나라마다 요청하게 되면은 한 1년 반 전의 데이터를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 뒤떨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현재를 얘기하게 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는다든지 이걸 가지고 분석한다든지 하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되지 않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요구하게 되고 데이터를 열어달라고 하면서 이제는 좀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의 언어로만 되어 있다든지 관련 내용들이 없어서 사실 찾기 어려운 것들이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을 하다가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창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또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서 이 분야를 좀 이제 좀 디지털화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가가 전체적으로 디지털화돼가면서 정부가 좀 더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서비스를 로펌이라든지 굉장히 비싸고 어려운 서비스, 사람이 다 해야 됐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규제가 우리에 관련된 게 뭔지만 조금 더 모니터링하고 싶을 뿐일 수도 있고 그냥 심플하게 무슨 내용이 지금 현재 동향이 가고 있는지만 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비싼 비용을 내지 않으면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보다 보니까 300개 이상 법안을 수동으로 보고 담당자가 매일매일 스크리닝하면서 이게 우리가 관련된지 안 된지 그리고 또 리스트를 만들어서 엑셀 파일에다 정리해서 전달해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빠지는 게 생기게 되고요. 대체적으로는 상위법만 보게 되고 하위
디테일한 고시까지는 절대 볼 수 없었고 조례까지 확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많고 이게 어디까지 봐야 되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대부분 이쪽 분야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은 1명 아니면 2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뉴스도 확인해야 되고 국회에서 어떤 속기록이 나온다든지 이슈가 나왔다든지 우리 기업이 언급됐다든지 SNS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모두 다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동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비용도 비쌌고 그거 어떤 사람이 휴가를 간다거나 주말이 되면 또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가격을 줄이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기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딧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젠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서 너무 많은 정보가 와도 오히려 놓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뽑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 경쟁사는 무슨 내용들을 좀 보고 있지?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 문제이지? 하는 것들을 찝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코딧에서는 현재 약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크롤링을 하고 있고 또 API로도 받아오고 있고 이걸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가공해가지고 전달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코딧과 관련된 서비스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해외에서는 미국에서 상장한 기업이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서비스고 블룸버그라는 데서도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 저희도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보고 싶으면 가상자산을 넣으면 이거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입법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SNS에서 누가 많이 언급했는가 어떤 분이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영역에서는 굉장히 데이터가 중요한데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못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생각보다 그 이유가 한글 파일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글 파일 안에 이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가서 가져올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안 나오는 정보가 많았던 이유는 그게 전부 디지털화돼서 올라가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코딧에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글 파일들을 전부 추출해서 빼고 다시 데이터화해서 만들고 그걸 인덱싱 시켜서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해서도 나오게 하고 저희 거에서만 검색되도록 하는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좀 더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내용을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B2B나 B2G에서의 새로운 서비스 카테고리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 아실 수도 있겠지만 세일스포스라고 하는 이제 세일즈 CRM 해서 누구한테 우리가 판매했고 누구를 판매해야지 하는 것들을 다 엑셀로 관리하고 있고 지금도 엑셀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일스포스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는 그걸 자동화하고 여기 안에서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매니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생겼는데요. 규제도 이제는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 코딧과 같은 서비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규제가 하나 나오게 되면 법안이 나오게 되면 그거 가장 어려운 부분은 현행법은 그냥 현행법으로 딱 보여줄 수 있는데 법안은 스테이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법안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소관위에서 또 법안 심사를 하게 되고 소위에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회의록이 나오게 되고 심사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새로운 대안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전체 회의에서 회의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면서 한 결과적으로 평균적으로 2년 정도를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법안이었지 그게 어떤 내용이었지 이걸 알기 굉장히 어렵고 어떤 심사가 나왔는지도 사실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코딧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트래킹할 수 있도록 좀 더 돕고 관련된 회의가 나오면 회의록을 딱 클릭하면은 그 회의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오면서 발언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더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딧을 쓰는 그 기업들은 현재 국내 기업도 있지만 해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이 모든 정보가 영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보가 좀 없었던 그런 나라들 그리고 보고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었을 때 영어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재밌게도 디지털화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점이 회의록에서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동명이인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고 그 한글에서 빼내다 보니까 같은 의원님의 이름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정말 맞는 사람인지를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지면은 이게 번역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말을 자연스럽게 끊어내는 기술들. 그래서 이 의미는 이 의미대로 끊어내고 그 다음 번역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기술적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무슨 기술이 들어갔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여기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총 8건의 특허를 등록했고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특허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법안이 하나 나오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뽑아내고 그 법안과 같이 대안 반영 폐기될 확률이 높은 것들을 묶어주는 거라든지 관련된 뉴스를 정확하게 뽑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여러 가지 자연어 처리라는 영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국내에서 유일한 부분인데요. 이게 다른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국의 데이터가 굉장히 가공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진출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경쟁 우위를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은 거의 한 달에만 해도 거의 6,000명 정도가 와서 계속적으로 검색하고 내용을 찾아보고 하고 계신데 어떤 정보들이 이 안에서 가장 많이 찾게 되는지 이 정보를 보면 다른 건 무엇을 찾게 되시는지 이런 걸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에서 이제 Fortune 500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국내 대기업, 정부 부처, 이제 유니콘 스타트업 등에서 코디를 활용하고 계신데요. 예를 들면 규제 영역에 관련돼서는 부처에서 우리는 이런 규제를 풀고 싶고 완화하고 싶은데 이거 하나 푸는데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니까 이 규제를 풀면서 다른 거는 또 뭐가 있지 비슷한 유사한 규제는 뭐가 있지를 찾는데 규제 스코어를 활용해서 저희가 랭킹을 해준다든지 관련된 규제를 보고서 이거는 고쳐진 지 15년이 지났구나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 규제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는지 보고 있고요. 유니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저희 클라이언트 기업 중에서도 서비스 하나 앱당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법안들 그래서 한 70개 정도의 법안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고 저희가 지자체와 관련돼서도 같이 하고 있어서 시청이나 시의회에서 확인하시면서 현행법이랑 또 상위법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자체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또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자체 특히 아니면 또 새로운 신산업이 많이 들어가는 곳들은 관련된 규정들을 많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많은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아까도 이렇게 이야기를 진흥 원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보나 컨설팅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돈을 내고 이거를 써야지 하는 생각을 잘 못하는 그런 나라긴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거를 구독 모델로 이렇게 돈을 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선 그러진 않아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기업들이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좀 더 투자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코딧은 작년에 11월에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하고 프리미어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에서 약 50억 정도 투자를 받고 지금 계속적으로 R&D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비슷한 기업, 코딧 같은 비슷한 기업 미국에 있는 곳은 약 4천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을 정도로 굉장하게 나라에서 많이 투자를 하면서 입법이나 관련 법을 더 쉽게 해석해주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게 우리한테 영향받는지 안 받는지를 결국 사람이 다 일일이 찾아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디지털화 되면서 챗 GPT가 이번에 나오게 됐고 바드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의 좀 우려들 챗 GPT를 활용하는 우려들이 있어서 아예 오픈 소스화 해가지고 나온 것을 저희가 활용해서 데이터를 코딧 내부나
그 관련된 서버 안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면 나한테 맞는 대답을 이게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관련된 조례를 찾아달라고 한다든지 관련 내용 중에서 우리 지금 아파트나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를 챗 GPT가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코디 내부에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서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컨트롤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굉장히 처음에는 심플하게 시작하지만 점점 관련 내용들을 더 쉽게 찾아줄 수 있도록 챗 GPT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것은 언어적인 장벽이 예전에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는 챗 GPT를 활용하다 보니까 어느 언어로 물어봐도 이 대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코디식 지향하는 바는 조금 한국이 훨씬 더 글로벌화되는 그런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외국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여기서 사업을 하고 여기서 사업하는 것이 절대 어렵지 않고 규제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다 투자를 하고 공장도 짓고 각각의 지역을 발전시키고 고용도 늘려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아시아 국가에서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어려워서 못 오겠다 이런 데들도 굉장히 많고, 왔다가 그런 어려움 때문에 떠나게 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영국 상공회의소, 프랑스 상공회의소랑 같이 일하면서 규제 이슈 때문에 떠나게 된 그런 기업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에 각각의 전국의 많은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나라도 나가서 글로벌하게 기업 활동을 할 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겠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검색해봐 주시면, 거기서 예전에는 저희가 신용보증기금 코디 이어가지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맨 처음에 떠서 광고를 해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드디어 이제 신용보증기금을 이겨가지고 그 검색량에서, 그래서 이제 코디 치면은 네이버에서 코디시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와서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재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사실 그 코디 서비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면 CODIT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실제로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아마 트라이얼 버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저희 이제 경인교대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우리 예비교사들하고 입법을 하면서 잠시 활용을 해봤었는데 굉장히 또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정재훈 대표님 설명해주신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대학원 신설 전공 만드는 것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까, 또 어떻게 구성할까, 이런 것들이 현대 시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법률적인 문제 생기면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네이버에다가 물어보지 않나요? 등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당연히 이런 플랫폼이 생기면 법률적인 지식에 대해서 처음에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전문가를 찾아가기에 앞서서 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이제 자동화되는 현재의 수준만으로 보더라도, 이제 여기 의원님들 와 계시지만 내가 어떤 조례 입법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관련 데이터를 정리해서 준다면 사실 효율적인 입법, 또 더 나은 입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조례를 제안해 주신 시민 세 분들 계신데요. 요런 조례 작업할 때도 사실 상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지역에 이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다 사실은 수작업으로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시스템적인 자원을 통해서 한다면 시민들의 입법 역량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입법 리걸테크 교육 전공도 사랑해 주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기조 강연까지 마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참여 조례입법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발표 3분 그리고 의원님 2분 이제 앞쪽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민 참여 조례입법 토론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석해 주신 분들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옆쪽으로 해서 김재성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근수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안혜준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이제 축사도 해주셨는데요. 저희 제가 아까 인사 소개드리면서 좀 강조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 조성환 의원님은 계양구가 지역구이신 의원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김대영 의원님, 아마 최연소신가요? 예, 우리 김대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예, 아마 저희가 이제 조례입법 아카데미라는 우리 교육과정, 사실 굉장히 짧은 과정입니다. 2시간씩 5회를 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수강생 선생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조례까지도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교육의 성과라기보다는 이미 깨어 있는 시민이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를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저희가 대략 한 10분에서 10분 조금 남짓되는 시간 동안에 세 분 발표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님들한테 코멘트를 부탁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배달 운송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김재성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시 배달 노동자 지원 조례 발표를 맡은 김재성입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5주간 열정적인 교육과 미팅, 발표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심우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패널로 참여해주신 조성환 의원님 그리고 김대영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첫 대면에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하니 많이 긴장이 됩니다. 좀 실수를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가족 사진이거든요. 저는 직업이 지역사회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양구에서 배달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민간단체와 배달 노동자 단체들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를 계기로 열악하며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번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차이고요. 8개 정도 되는 목차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주요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달 운전자의 안전사고 발생 및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이는 시민 또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달 노동자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가입이 저조합니다. 세 번째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배달 노동자의 자발적 준법 운행이 필요합니다. 이는 인천 서구에서도 배달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 배달 플랫폼 지원 조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보시면 80만 명, 50만 2천 명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이냐면요. 네, 플랫폼 노동자 수가 80만 명입니다. 그 중에 배달 플랫폼 노동자 수가 50만 2천 명입니다. 두 번째로 노동자로서 기본 권리 찾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전배달제의 필요성. 이제는 배달 서비스가 사회의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인천시도 한다는 사고 예방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플랫폼 노동자가 한 해 무려 3배 늘었다라는 2022년 경향신문의 보도 자료입니다. 66만 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8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은 보시면 한국의 사회 동향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보시면 한국은 팬데믹 전후 플랫폼 노동자 비율이 증가하고 남성과 30,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은 플랫폼 종사자의 큰 변화가 없으며 유럽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가입률이 매우 낮습니다. 주업으로 일하는 종사자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58.2%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수치가 52.6%입니다. 유럽은 지금 배달 노동자 참여는 7.5에서 8.6으로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160만 명 정도 되고요. 8%에서 약 9%로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9세의 젊은 연령층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청소년 배달 노동자가 팬데믹 이후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광주시에선 전체 배달 노동자 수의 30%가 청소년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배달 노동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로 첫 번째로 배달 앱을 통한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이 배달 대행업체에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토바이만 탈 줄 알면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네 번째로 출근을 마음대로 하면서 자유롭게 일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직종인데도 이를 모르는 배달 기사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 신청률이 1위입니다. 지금 영상을 잠깐 시청하고. 코로나를 겪은 지난 3년 동안 가장 크게 변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배달입니다. 그만큼 배달 노동자들도 많이 늘었죠. 저희 취재진이 지난 5년 동안 산업재해 신청이 많았던 사업장을 분석해봤더니 배달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업체가 5년 전엔 100위권에 겨우 있었는데 지금은 1위가 됐습니다. 먼저 배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조보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성배 씨는 4년째 배달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엔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5층이었는데 계단이 굉장히 가팔랐거든요. 그래서 배달을 해주고 내려오는 길에 이제 미끌려서 폭우가 쏟아지는 날 그랬습니다. 3개월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이제 계단 쪽에 부딪히고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떨어지게 됐는데 헬멧을 안 썼으면 지금 생각해도 좀 많이 아찔한 사고. 결국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근 5년간 매해 산재 신청이 많았던 사업장 100곳 목록을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올해 산재 신청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전시 같은 배달 노동자들이 속한 업체였습니다. 또 다른 업체도 9위였습니다. 상위 10위 안에 배달 노동자들이 일하는 업체가 2곳이나 들어있는 겁니다. 기존의 산업 구조에서 새로운 산업 구조로의 변화, 종사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 관리의 방식이라든지 체계들이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은 게 아닌가. 2018년엔 건설 제조업 사업장이 대부분 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며 배달업체 노동자 수가 늘면서 순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일터에서의 안전보호 대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육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근엔 태풍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날 배달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다음으로 경기도에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도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5,000명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무사고, 무벌점, 산재 고용보험, 안전교육 이수자 등에 대해서 상하반기 60만 원씩 1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옆에 포스터를 보시면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안산시 이동 노동자 쉼터입니다. 안산시는 휴게 공간에 더해 이동 노동자를 위한 법률, 노무, 세무, 권익구제 상담, 취업 상담, 그리고 안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라이더 유니온이라고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단속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배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난 1년간 사고를 경험한 수치가 53.3%입니다. 이는 2명 중에 1명은 사고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89.4%가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못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보시면 이 배달 지금 보험료가 581만 3천 원입니다. 1년에 월 50만 원 정도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같은 차량에 대한 지금 보험료를 산출을 해봤는데요. 위에는 가정운송용으로 봤을 때는 13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유상운송 보험료로 산출을 하니 1,5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무보험 라이더들을 많이 양상하는 그런 사고 위험이 높은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지금 이 조문입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문을 가지고 와서 약간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 1조에 보시면 이 조례는 배달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4조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5조 배달 종사자의 책무, 그리고 6조는 실태조사, 그리고 7조는 자문단 구성, 8조는 안전교육, 9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보호장구에 대한 지원, 휴식공간,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배달 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한 은어가 있다고 합니다. 알라무복이라고 조금 발음하기 힘든데요. 이 말이 라이더 카톡방에서 하루의 마지막 인사를 알라무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 생각에 그걸 볼 때마다 코끝이 시큰해집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고생이 많았다고 인사해 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알라무복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안전라이딩 무사복귀입니다. 네. 저는 모든 배달 노동자가 알라무복 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배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가 꼭 발의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재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 법률에 있는 사항하고 또 다른 조례에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봤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이제 규제 내용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제시해 주신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어떤 것을 금지하거나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중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조례로서의 성격도 명확하고 딱히 이제 뭐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그런 내용들은 없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제 조례 입법 교육이나 뭐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타 지역에는 존재하는데 우리 지역에 없는 조례들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잘 활용해 주셔서 의미 있는 조례, 그리고 또 조례를 입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의 어떤 근거라는 부분일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앞쪽에 이제 통계라든지 현실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우리 일반 시민분들이 뭔가 이렇게 누군가 앞에서 발표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앉아 있는 게. 근데 또 이렇게 또 잘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그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근수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대학 수강생 이근수라고 합니다. 제가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학습 지원 조례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유튜브를 좋아하고 저희 석정고과에 물바지가 터진 사진이나 퍼실리테이션 할 때 저희 마을 자원 지도를 그려서 유튜브에 올린 적은 있는데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 처음이라 제가 굉장히 좀 떨리고 그리고 솔직히 소심한 성격이라 이렇게 발표를 잘 하지 못해서 제가 영상 PPT로 AI 툴을 활용해서 저희 시민 관점에서 조례가 이런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저는 마을 활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조례가 좀 무기력하고 그리고 코로나19 그리고 경제위기 또한 여러 가지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서 조례 안의 내용이 굉장히 좀 부실해지는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향적인 정책 관점에서 그리고 기존의 안정적인 하향식 정책 관점에 좀 조화랄까 그런 부분을 특히 좀 상향적 관점이 부족했던 기존 조례에서 시민 관점에서 이런 거 좀 해주세요 하는 좀 조르기적인 졸라대는 좀 조례로서
그 실제 결과를 프로토타입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프로토타입으로 메타버스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 모임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명상 요가 제가 이제 그 홍보를 한번 그냥 홍보용으로 만들어 본 프로그램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시민들 관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앱, 웹으로 그리고 메타버스로 좀 이렇게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영상 PPT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자 이근수입니다. 간단한 소개를 드립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조례안의 별지 서식이 아니라 시스템 구현안을 동시에 표현하여 조례의 명확성, 정확한 실행, 현행화 및 품질, 목표 고객의 만족도를 고려하였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는 조례안인데 입법학을 DX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상향 그리고 하향 정책 방향과 교육 예산 분배, 필수 교과 과정의 최소 설계 및 선택 자율 교과의 최대 반영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구현하는 시스템 구현은 첨단 AI, VR, AR, MR, 국제교류, 창의융합과 학생들이 생산해내는 교육 콘텐츠의 자산화를 통한 교육 혁신의 지속성을 골격으로 잡았습니다. 방법론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조례는 정부 정책과 학생 및 관계자들의 실시간 요구 반응을 즉각 체계 내에 반영하고 협의, 조정, 과정, 평가, 성과 예측, 한류를 가시화하고 축적하여 체계의 지속성과 혁신 반영과 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 1인당 n분의 1 예산을 직접 할당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구가 주는 정책의 상향적 특징과 기존의 하향 정책과의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UN 교육도시로서의 인천을 지향하며 공공기관 혁신과 학생들이 개발 제작한 DIY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프라를 근간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조례를 구현하는 시스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자격증, 실기 시험 등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 시연과 실제 학교에서 사용하는 AR과 VR을 통해서 조례가 어떤 인천의 교육혁신 활동이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먼저 학교 밖 학교 학생 등을 위한 묘한 시스템입니다. 하향 정책이 권고하는 필수 교육 과정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교과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 교과의 난이도, 깊이, 활용도를 고려한 AI 자동 첨과 학생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개별적 그리고 모듬 형성과 동아리가 제작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동시에 활용하고 체험, 응용,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를 집행, 운영, 측정 품질이 향상을 가져오며 기존의 문제점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각자의 목 일젠 예산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배움, 확장, 발견, 재창조, 자율규제, 창의 융합으로 학생들이 직접 교육과정 설계 등에 참여하는 상향정책과 안정적인 하향정책의 조화로 빼앗긴들의 봄을 되찾아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AI에게 질문했습니다. 연락하기, 학업 지원 제공, 지원 환경 조성, 재정 지원 제공과 커뮤니티 조직과 협력을 답했습니다. AI에게 지원법을 어떻게 만들까 하고 하나 더 질문했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 졸업장 또는 동등 취득 대체 경로, 교육 재참여 지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와 상담을 뽑아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발표는 끝났습니다. 제가 며칠 밤 이렇게 이걸 만드느라고 그냥 혼자 노력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아이디어를 더 보태주시고, 그리고 저희 인천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지만 많은 유엔 기관들이 저희 인천에 상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호응 그리고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보여드린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되어서 우리 인천이 글로벌 교육도시로 확장되고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근수 선생님께서는 이제 주제 자체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제 관련해가지고 기존의 이제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조금 이제 뭐랄까 새로운 교육 체계,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피교육자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들을 뭐 표현으로 이제 상향식 이제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이제 조례를 하나 만들어 주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신 것들은 이제 그런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제 조례에 들어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실증적인 사례들을 이제 직접 만들어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실제 이제 요즘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어떤 학업 성취도나 교육과정 이수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경영교육대학교도 이제 T&Q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그런 교육적인 다양성이나 또 글로벌화된 관점들 이런 것이 투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구성해서 멋지게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이버 폭력 예방 조례안 요 주제로 해서 안혜준 선생님께서 또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가 준비했고요. 저는 갈등통합관리연구소 센터의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앞에 뭐 다른 좋은 얘기를 하셔서 제가 다른 분들 소개하기는 좋고, 제가 이름을 알고 있어도 딱딱했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좀 풀어보기 위해서 오늘 띄워달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네, 안녕하세요. 혜준이가 준비했습니다. 조례 입법안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봐주시고 학교폭력 예방을 좀 신경을 써주셔서 학교폭력이 없는 아이들이 건전하게 다닐 수 있고 좋은 교육시설이 될 수 있게끔 시와 교육청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만든 조례는 10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보신 자료를 보시겠지만 다 실기는 그렇고 중요한 사항만 할 거고요. 그 앞선에 통계를 넣어서 왜 이렇게 해왔는지를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10조라는 거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최치원 신라 시대부터 이렇게 해서 훈요 10조도 있고요. 이게 제가 아이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이 한국사, 우리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외워서 그래서 저도 많이 안 하고 10조만 좀 하겠습니다. 네, 학교폭력의 개념에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앞에 말했습니다.
높아진 요즘 팬데믹 사회에서요 학교 폭력이 신체 폭력보다는 아무래도 사이버상의 공간이 많이 접속을 하다 보니까 늘어났고요. 통계에서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 정리라는 거는 뭐냐면요, 약취, 강제적 심부름,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 폭력의 개념이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도 약취라는 개념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사이버 폭력이 워낙 폭이 넓기 때문에 어떤 건지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사이버 폭력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영상루포, 사이버 따돌림, 그다음에 사이버를 통한 갈취, 그다음에 사이버 스토킹,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사이버 폭력에 관한 조례가 그래서 꼭 필요하다 했고요. 조례에다 이 내용들을 각각 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또 통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버 폭력이 처음에 한두 가지였다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딱 해서 넣는다면 혹시 그 외에는 사이버 폭력이 아니지 않아? 라고 할까봐 개념은 따로 넣지 않고 통틀어서 넣습니다. 저는 이거를 줄였습니다. 사예대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이라고 했습니다. 사예대. 왜 이렇게 했냐면요. 마치 사이버 폭력, 뭐 학교 폭력 그러면 되게 심각하게 보실 수가 있어서 사이대 이렇게 세 글자를 해놓으면 마치 무슨 대학교 아니냐 해서 조금이라도 학부모들이 관심돼서 클릭 한번 더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줄였습니다. 네, 사이버 폭력은 교육적 선도와 조치의 올바른 디지털 사용 방법이 소통 방법을 한다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그런 학교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필요성을 두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21년도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22년도 통계입니다. 통계 보시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와 가해, 그 다음에 목격한 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유형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가 분명히 5, 6개인데 또 늘어났죠.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피해, 가해를 나눠줬는데요. 사이버 언어폭력 뭐부터 시작해서 제일 밑에 강요까지. 요즘 뭐 사이버 머니 달라고 얘기도 하고 인증번호 요구도 하고 주로 PC방에서만 있던 게 이제는 가정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를 보기 위해서 참조를 하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은 맨 밑에 보시면 상대하고 미안하게 해서 후회스러우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드는 거를 제가 앞쪽에 놓고 뒤쪽하고 바꾸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흥미롭고 재미있고 뭐 아무런 느낌 없고 이런 부분이 22년도에서는 막 줄어들었죠. 바로 이 부분이 조례의 필요성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뒤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사이버 폭력이 점점 심해지고 심각해지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인식하여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곳에 가서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교육적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을 금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방을 위한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그 다음에 선생님들 사이에 평소 사이버 폭력이 어떻다, 심각하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21년도에는 없었던 얘기들이 22년도엔 점점 그 비율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줄어든 게 된 겁니다. 즉 얼마든지 교육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상대한테 미안하고 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사이버 폭력이 아무것도 아니야, 때리지 않고 욕하지 않으면 그만이겠지가 아니라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 때문에 그 교육을 하고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방향이라는 게 제시가 된다면 충분히 줄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통계를 뒤로 한 겁니다. 한 번씩 더 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럼 본인이 말하고 싶은 목에 무엇이냐라고 하면 조례에는 제1조의 목적이 들어갑니다. 목적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시행령에 따른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 폭력 유포, 확산 등 인천경시의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를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에서는 자료에 보시면은 몇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제가 중점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이버 폭력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정보통신만은 어떻다라는 얘기를 쭉 썼습니다. 정보통신이라는 말은 보통 얘기하는 핸드폰, 인터넷 모든 걸 말하겠죠. 그다음에 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인천시 조례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장, 그다음에 인천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청에서 시장님만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인 교육감님도 같이 협력을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2, 제3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단체들한테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해야 단체들 열심히 교육을 하고 어떻게 된 건지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시장에 책무라고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는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지원입니다. 당연히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은 이렇게 했고요. 제2에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마침 참석해 주신 시의원님들 꼭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6조가 있습니다. 6조 영양분석의 기본계획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 및 정책의 개요 및 기대 효과, 그다음에 대책에 관한 구체적 계획, 예방은 어떻고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홍보의 시행은 어떤가. 홍보도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교육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홍보가 부족한다면 학생들이 알 수 없고 또 교사들도 학부모도 알 수가 없다면 좋지가 않. 그러면 활용할 수 없겠죠. 그런 내용. 그다음에 피해 학생, 가해 학생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한 마지막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타당성이 어떻게 되는지. 또 시대가 바뀌다 보니 폭력의 야상도 여러 가지 변합니다. 그에 따른 조사, 의견, 뭐 이런 사전 조사도 해야 된다기 때문에 넣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머지 7조, 8조, 9조는 뭐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든가 비밀 요소 금지라든가 어떤 지원의 체계 그런 내용입니다. 써놨고요. 마지막으로 제 10조는 제가 학교폭력 심의나 자치위원 활동한 지 벌써 7, 8년이 돼서 하다 보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학년들 아이들 경우에는 아마 이제 갈등의 부분으로 폭력이라고 돼서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거나 자치위원회에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야 갈등 뭐야 이거 풀어야 돼 조정해야 돼 라고 알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갈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몰라도 아는 척 알아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1년도 6월 달에 교육청과 교육부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갈등으로 좀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나 제가 많이 부족했는지 설득이 모자랐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분에서 제10조 갈등관리 전문가 활용 시장은 사이버 폭력이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갈등 관리에 관련하거나 갈등 관리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10조까지 채웠습니다. 좀 많이 좀 돼서 학교 폭력 좀 줄어들고 보통 이게 이렇게 했지만 결국 그 자리가 그 자리야 줄진 않아 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담아봤고요. 이 조례를 마지막으로 택한 이유는 제가 조례를 다 보고 있는데 제 이름처럼 열심히 법을 좋아해서 막 보니까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규정이 인천시 조례에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했으니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혜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아마 안혜준 선생님 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뭐 지금 각 선생님들 발표해 주신 조례들 다 찾아보긴 했는데 아마 마지막에 하신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학교 폭력에 관한 조례는 분명 인천시에 있는데 사이버 폭력, 사이버 학교 폭력 뭐 이런 관련 조례는 인천시에 있지 않아서 이제 그 부분에 좀 타겟팅을 맞추고 있고 또 마지막에 10조, 10개 조문을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마지막 10조에 이제 갈등 관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무슨 폭력 예방이다 그러면 교육하고 선도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약간은 이제 위험 관리, 갈등 관리적인 그런 방법론을 좀 도입을 해서 뭔가 사전에 관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도 들어가 있는 조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 발표가 저희가 이제 수업할 때 말씀들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굉장히 길게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넉넉하게 잡았는데 정말 깔끔하게 그 의도하신 부분만 딱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저희 의원님들이 조금 더 코멘트를 해주시면은 또 그 부분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세 분 이제 종합적으로 다 들어보셨는데 혹시 뭐 간략하게 두 분 이제 돌아가면서 조성환 의원님과 김대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금 의견을 주시면은 또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재성님 배달운송 플랫폼 조례하고 이근수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이제 안혜준님의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조례를 이렇게 보면은 주민 발안제가 있습니다. 주민 발안제가 있고
주민 발안제에서 이제 동의를 이제 우리 구 같은 데만 해도 4,000명 정도 이상을 이제 동의를 받아야만 이제 주민들이 이제 발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런 것보다도 우리 김대영 의원님도 옆에 있지만 이런 의원들을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하면서 서로가 이제 논의도 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다 보면은 필요성이 있다,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우리가 이제 조례를 이제 입법화하는 건데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들어 갖고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더 편리하고 더 우리가 공감대 형성할 수 있고 더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용하시는 거는, 의원들을 이용하시는 건 더 빨리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조례를 쭉 보니까 제가 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부분들이 있는데 꼭 필요하면서도 빼놓고 있는 이런 부분들, 사이버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저희가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조례가 없더라고요. 인천시에 조례가 없다 보니까 폭력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사이버 폭력에 대한 조례는 없다고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정말 이 시대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학생들이 서로 그 현장에서만 다투거나 이게 폭력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이버 폭력이 더 무섭고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런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행동 하나하나에 이렇게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 SNS 쪽에서 실수로 잘못해서 글을 올렸거나 그러면 댓글이 너무 안 좋게 들으면 저도 마음이, 어른인데도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학생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빨리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또 이 폭력을 하는 가해자들에게 선도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노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또 우리 건설교통입니다. 인천시에서 건설교통위의 이제 상임위인데요. 우리 배달운송 플랫폼을 보면은 정말 또 필요한 조례예요. 지금 아까 우리 김재성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험에 가입을 하려면은 연 550만 원의 보험료가 들고 월 50만 원이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이분들이 이제 계속 일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알바하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많이 이제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보니까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지나가는 거 보면은 정말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은 저는 이제 상임위에 맞게 건설교통위의 위원으로서 배달운송 플랫폼에 대한 조례에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여기에 보니까 교육위가 왔어야 됐나 봐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나 또 사이버 또 폭력 같은 건 이제 교육위 쪽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상임위는 다르지만은 우리 위원회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성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이 저희들이 좀 접하기 생소한, 당연히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거는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왜 조례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신 점에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조례안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이 프로 불편러처럼 봐요. 뭐가 잘못된가를 먼저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집행부한테 막 하는데 또 우리 일반 시민분들한테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일단 제가 좀 약간 조금 수정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점을 좀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배달 운송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이제 사전에 이 PPT를 보기 전에는 이 보험 가입 그 의무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이게 기업이 부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업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개인별로 이렇게 보험을 좀 많이 과중해서 내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면 이제 이 조례가 났을 때 이것을 이제 보험을 지원해 주는 거는 뭐 시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혹은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고치면 물론 또 이제 말씀하신 게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지방의 조례를 좀 착안해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되게 지금 깔끔하게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우리 조성환 의원님보다 이제 의원 그 생활이 좀 짧습니다. 이제 초선이고 우리 조성환 의원님은 이제 구의원도 해보셨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조례 중에 제 8조의 교육 부분에서 이제 시장과 구청장이 같이 나와서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는 대부분 시장의 책무로만 봤거든요. 인천시의원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또 구청장이 들어가도 되냐. 오히려 구청장에 대한 책무는 구의회에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건 따로 분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또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디테일하게 잘 해주셨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이근수님께서 주셨던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학습 지원 조례를 보니까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써주신 조례 보면은 이 학교 밖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해외 저개발 국가 청소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개발 국가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 왜냐면 우리가 인지적으로 저개발 국가라고 하면 그냥 통상적으로 인식은 가능한데요. 이게 법률적인 거나 아니면 저개발 국가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개발이라는 게 그럼 어떤 기준에서 저개발인지도 좀 궁금하면서도 그 개념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조금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게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학습 지원이면 글로벌 학습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더 맞췄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오히려 조례명을 한번 바꿔보셨던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조례에 이 글로벌 학습과 관련된 부분을 일부 개정해서 들어가시는 부분으로 하시면 또 깔끔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짧은 교육 기간 동안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조금 더 취지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뭐 어떤 디테일한 부분은 당연히 의원이나 아니면 공무원 쪽에서 하는 건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일단 글로벌 학습에 대한 정당성과 취지는 저는 충분히 획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괜찮은 조례다, 참 잘 만든 조례다 한다고 하면 그 대상이 명확해야 되고 그 내용이 조금 더 한쪽에 포커싱이 딱 맞춰주면 그런 부분들에서 좀 좋지 않을까라는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버 학교 폭력과 관련된 부분의 조례에서도 보면 그 10조로 딱 맞추셨다 보니까 되게 간결하긴 합니다. 간결하기도 해서 만약에 이게 진짜로 입법이 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담아야 되는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간결하면 간결할수록 좋긴 하지만 그만큼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해석의 여지가 많이 남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행을 실제로 집 사업이나 이런 것도 집행을 할 때 조금 더
해석이 많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의 어떤 진정성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혼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드려보고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만약에 우리 안혜중님께서 만드신 게 인천광역시 사이버 학교 폭력이라고 한다면 이 책무에 관련된 부분은 인천시장보다 교육감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한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에게도 일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사이버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으로 나뉘어서 시장의 책무와 교육감의 책무를 따로 별도로 두는 조례를 두 가지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치면 좋지. 아니면 학교 폭력 예방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 인천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다가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그 정의라든지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는 그런 조항들을 일부 개선하면 속된 말로 좀 품이 좀 덜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있는 문제지만 이렇게 법률안으로 해본다는 생각을 잘 안 해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도 조금 더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의정이라든지 시정을 감독하고 하는 거기다 보니까 일상생활의 문제에서는 조금 더 차수리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와 발안 같은 거를 저희 의회하고도 한번 같이 협력해 주시고 자주자주 소통해 주시고 해주시면 오히려 저희들도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좀 많이 눈이 트이고 귀가 트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도움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조례들, 이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서로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분들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두 분 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우리 이제 시민 패널 분들께 관련된 답변을 요청드리기 전에 이제 두 분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거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이제 제가 오히려 조금 이제 뭐 뒤에 논의가 조금 더 되려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조성환 의원님께서 교육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가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뭐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개정안을 발의하실 때 그게 이제 본인이 속한 위원회의 조례안이나 개정안만 발의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뭐 의정 활동하면서 어느 상임위의 조례도 개정이 다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 뭐 교육이 건이 있고 뭐 건설이 뭐 우리 김대영 의원님은 행안인데요. 어느 부서에 가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한 거세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하고 가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우리 김대영 의원님하고 저고 적극적으로 해서 조례 제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성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아마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좀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만 해준다면 사실은 위원회 소속 상관없이 또 거기에 공감하시면은 충분히 발의해 주실 수 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대영 의원님께 조금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입법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사실은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조례에서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이제 단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 예를 들면 이제 의원님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문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조례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뭐 우리 이제 이런 토론회라든지 뭐 시민입법 뭐 조례입법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굉장히 조례를 해야 될 만한 사안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아마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를 바꿔야 되지 이걸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의원님께서 또 직접 나서서 그런 조례를 이건 이 부분이야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제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의원이 있는 존재의 이유고요.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고 고쳐나가는 데 있으니까 저희가 속된 말로 이제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특별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부족했던 거는 뭐냐면,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러한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왜냐면 막말로 우리 인천 시민분들 중에 시의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리고 시의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시청은 아는데 시의회는 어딘지 모릅니다. 왜? 바로 시청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시의회가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가 뭐 하는 데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이만큼 우리 정치도 그렇고 시민들의 관심도가 서로 괴리감이 엄청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좁혀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공간과 이러한 플랫폼이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저희가 오히려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가는데, 이게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의원은 의원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시민은 불편한 대로 살고요. 의원은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장벽을 좀 없애고 철회하려면, 또 가까워지려면 계속 이러한 자리들,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길 제가 오히려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조례입법 아카데미를 하거나 이제 2학기 때도 이제 이런 수업을 조금 길게 진행을 하는데, 그때는 또 이렇게 한번 같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밥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세 분 발표에 대해서 조금씩 질문도 있고 약간의 이제 문제점이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우선 이제 우리 김재성 선생님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아까 김대영 의원님께서 보험과 관련된 예산 요거를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해 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간략하게 이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배달 운송 플랫폼 노동조합 지원 조례는 계양구에서 지금 시민 단체에서 이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하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기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참 열악한 환경도 있고요. 그리고 사고 위험이 많이 높습니다. 많이 높고, 그리고 사망 사고도 많이 발생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입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조문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완성도는 많이 떨어지는 거는 같습니다. 예,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면은 앞으로 조금 더 여러 이런 토론회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많이 논의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은 조례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네, 참고로 그리고 이번에 그 참여해주신 저기 시의 의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이 조례가 인천에서 이렇게 발의가 돼서 많은 그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저기 김재형 선생님 이제 발표해 주신 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례안 이제 아까 구체적인 조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조례에서는 그 직접적인 보험에 대한 예산 지원은 빠져 있지 않나요? 네. 그러한 내용은 지금 조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개인에 대한 이런 보험료에 대한 지원은 지금 아직 빠져 있고요. 추후에 좀 조문이 조금 더 추가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잠깐 그 조례를 한번 좀 검토해봤어요. 그러더니 보니까 2021년 10월 15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제 국정감사 때 이제 배달 노동자에 대해서 이제 산재보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과 수수료 뭐 처우 개선이 이제 그때 당시 화두에 올랐었는데요. 막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시위도 많이 하고, 그 보니까 라이더 자격 제도 안착과 배달 대행사 등록제 도입 뭐 그런 것들 이제 생활임금 보장들을 많이 주장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상위법에서 이렇게
제대로 정착이 안 된 상황 같아요. 요거를 좀 상위법과도 한번 예배되지 않게 그런 거를 좀 확인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대웅님께서 조성환 의원님께서 또 적절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 그 김재성 선생님께서 요거 조례를 만들 때 아마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경기도 조례도 뭐 이런 게 있지만 아마 예산의 문제,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어떤 것들은 포함시킬까 시키지 말까 이것도 있었고, 지금 이제 조성환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상위법이 없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의무적인 사항들을 조례에다가 다 규정하기는 좀 힘들었고, 주로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했고, 아마 예산이 드는 것 정도는 이제 아까 뭐 조례 내용을 보면 쉼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법에서 딱히 위임이 없더라도 이런 라이더들에 대한 인권 보장이나 이런 것을 조금 증진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조례 입법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의 많은 것들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 인천시의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이렇게 조례의 진보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면에서 약간씩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따라갔으면 어떨까. 예. 말씀하셔 주신 것처럼 저도 인천 토박인데요. 보면은 맞는 말씀에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보다 인천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부분들에서 입법이 조금 진보적인 것들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폭도 넓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은 좀 프로 불편러처럼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내 일상에서 이게 불편한데 이걸 넘어가는 것보다 이런 걸 어떻게 바꿔볼까라는 생각까지 가시려면 결국에는 법령이나 조례 자체가 너무 좀 더 진일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했는데 많이 보수적인 것 같다. 법 자체도 조례 자체도.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거 하고 계시니까 많이 진일보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예산을 많이 실어주시면.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근수 선생님께도 아마 핵심적인 질문 사항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조례가 있었는데, 이제 글로벌 교육 부분이 추가됐으면 기존의 조례에서 사실 몇몇 조문만 좀 바꿔가지고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인천시 조례가 좀 서울시나 경기도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 전적으로 동감드리면서 저도 그 고민을 이제 이 영상 속에다 담았습니다. 제가 공론장 포럼에 교육 2번 참여했는데 강사님 말씀은 시민들은 요구를 해라. 예산을 요구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저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저희 조례에 담고 싶은, 하고 싶은, 그리고 저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 그 수준에 맞추면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학교 밖으로 자신의 학습, 진로, 미래를 찾아 나가지 않을까. 제가 요즘에 시민대학을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제가 배워서 이렇게 실생활에 이용을 하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실용적인 걸 정말 많이 배우는데, 학교에서 8시간씩 앉아서 엉덩이에 고름 잡혀서 얻는 거는 약간 뭐랄까 좀 아닌 부분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 조례에 좀 굉장히 큰 문제점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례를 보면은 무슨 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다 하는 걸로 내용은 없고 그런 조례들이 많아요. 저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이상한 조례들 전부 찾아서 저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시민들이 꼭 필요한 어떤 내용이 이 조례에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좀 표현하지 못한 거는, 제가 시민의 스탠스, 시민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 거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정말 너무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AI 툴이나 업무 자동화를 도입해서 그런 밤샘으로 여러 가지 또 공직자분들의 과로사를 좀 방지하는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면 그분들이 진짜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진짜 공무원들이신데 이분들을 위해서도 좀 한 번 더 신경 써 주신다면 저희 인천시가 인천시에 와 있는 지금 UN 많은 기관들이 저희 인천과 함께 글로벌 인천 교육도시에 성공할 수 있는 거기에 중요한 조례를 만드시는 위원님들께서 역사에 한 이름을 남기지 않으실까.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노 교수님과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근 선생님 아마 이게 사실은 이제 약간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두 가지 맥락인데요. 의원님께서 이제 제기해 주신 게 이제 입법 우리가 이제 레지슬러티브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조문이 그러니까 어떤 의도한 조례의 조문이 있을 때 그 조문을 정확하게 어떤 조례로 타겟팅해 가지고 그 조문을 찍고 들어가서 그것을 바꾸는 거, 이게 이제 입법 기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헌법상의 용어가 이제 체계 정당성 문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우리 이근수 선생님께서는 이제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자체가 인천광역시에 있지만 그것 자체가 굉장히 너무 또 추상화돼 있어서 아마 구체적으로 어떤 글로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너무 형해화되는 조례인 것 같다. 근데 아마 의원님도 실제로 이제 조례 입법을 하다가 보면 느끼시겠지만 사실 자치단체나 광역단체의 그 조례라는 것 자체가 또 디테일하게 정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들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시가 글로벌한 교육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막상 조례에 보면 되게 포괄적인 규정들만 있는 상황. 이제 아마 우리 이근수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게 아닐까 싶고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뭐 저도 이제 사실 이근수 선생님 그 조례를 보면서 거기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활용할 툴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단순히 회의에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 아마 제가 조례 안에 일부러 제가 밑줄을 쳐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참조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안혜준 선생님, 아까 똑같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같은 맥락이었는데 이게 이제 학교 폭력 예방 조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사이버 폭력 예방으로 이제 굳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 가지고 할 이유가 있었을까? 뭐 이런 맥락의 좀 질문들이 있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 했을 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시민을 위한 거,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거 두 가지를 좀 했다가 사실은 통계 부분도 아까는 청소년들에 대한 것만 쭉 올렸지만 만들기는 성인 것도 같이 했었어요. 같이 했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이 많이 밀어나고 있고 성인 또한 사이버 폭력이 줄지만 청소년보다는 그 분포도나 이런 게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러면 학생들을 위한 것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아마 시민용, 학생용과 같은 이게 들어가 있는 조문을 좀 가치가 아닐까, 이렇게 포괄적으로가 아니라 좀 따로따로 좀 해야겠다는 거에서 한번 또 생각해서 열심히 메모를 했고요. 처음에 제가 발표가 끝나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바로 주신 질문의 답입니다. 없기 때문에 넣고요. 조례를 있는 거를 뭐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없는 조례를 이런 조례도 없으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제가 하다 보면 좀 전문적인 시각으로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뭐 분과별로 계시겠지만 다 참여를 하시면 당연히 저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문가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통계 부분에 엄청 신경을 썼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냥 말로만 요즘은 신체 폭력보다 사이버 폭력이 많대 이런 말은 그냥 말이고요. 통계를 보면서 눈으로 비교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교육시켜야 또 신경을 써줘야 줄어들 수 있구나 라는 게 된다면 뭐 몇십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혜준 선생님 너무 이렇게 멘트들이 간략간략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시간을 조금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굉장히 말이 많으셨는데. 네.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입법 현장에는 상징 입법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지만 또 어떤 상징을 추가하느라고 뭐 이렇게 별도의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것이 또 나중에 보면 체계의 어떤 복잡성을 또 만들어내서 비효율성을 산출하기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우리 안혜준 선생님 그 조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마 어떤 뭐 상징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 조문과 관련된 조항을 찍고 들어가서 그 부분을 바꾸는 게 좋은지, 이런 판단은 이제 앞으로 또 계속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사실 저는 사실 전직이 이제 국회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 항상 토론회가 있잖아요. 근데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좀 다양한 주제로 아마 토론한 거는 저도 제 인생엔 처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은 우리 시민 패널 선생님들께는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요런 조례를 내셨잖아요. 내셨는데 그것이 어떤 의지와 욕망에서 시작됐을까? 라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그냥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냥 놔두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봐야겠다. 뭐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잘 발전시켜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우리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또 물론 그것이 선생님들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배달 운송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이 조례의 해당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배달 운송업을 하는 이 분들이 아까 데이터에도 나와 있듯이 30,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의 다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학력 또한 대졸 이상의 학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또 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더 얘기 드리는데, 인천에서도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매스컴에서 접했을 때 이러한 지금 사회적 문제를 누군가는 나서서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문제를 그래도 공론화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인지했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이러한 문제를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 혼자라도 먼저 나서서 이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역으로 지금 참석하신 의원님들한테 권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조문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이런 이 배달 플랫폼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보시면 조례로 이렇게 제정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 저희가 생활했을 때 불편한 사항들 그게 조례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좀 불합리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 유심히 봤다가 메모를 잘 해놔서 꼭 이런 주민 발의제 꼭 실행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그렇게 앞으로 주민 발의를 꼭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죠. 김재선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 시민들하고 의원님들이 되게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것이 완성된 입법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런 아이디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뭐 시민 입장에서는 시민 입장대로 굉장히 또 바쁘고 의원님들은 또 여러 살필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정기적으로라도 이렇게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자리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저도 이제 뭐 헌법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이제 다양한 정당들이나
또 그 커뮤니티들이 활동하는 것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의견 교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단순히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해가 아니라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발전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오늘을 기회로 또 의원님들이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김재형 선생님 같이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것들 이런 거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앞으로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아마 아까 시작할 때 조성환 의원님께서 주민 발안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주민 발안까지 가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동의 요건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런 자리 만들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입법의 수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이근수 선생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근수 선생님 원래 이제 생업의 영역이 여기에 뭐 글로벌 학습전이나 학습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셨을지 한번 또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대영 여기 위원님께서 젊은 청년들 그리고 지금 현재 10대, 20대 청년들이 꼭 가야 될 길을 제가 아까 보여드린 프로토타입 시스템 시연에 깨알같이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습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국가과제, 정책과제들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가 확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DIY 등등등등 학교, 그리고 녹색, 그리고 저희가 에너지 제로, 탄소 제로 외교적인 약속 공약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발전소 학교, 그리고 마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교육과 그 교육을 수료한 뒤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직업과 연결되는 그러면서도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게 자산이 되고 다시 그 중에 선별된 디지털 자산이 교육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그 상향적 구조들이 지금 저희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제가 이런 그 마을 활동을 시작된 것도 홍수가 굉장히 자주 나는 동네인데 특히 인천은 해수면보다 낮은 게 많고 요즘에 기후 변화가 좀 심각한데 제가 그걸 마을 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정말 그런데 정말 홍수가 났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뒷북을 치시는데 그것도 지금 너무 좀 약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만 청소년들 지금 다음 세대들은 제가 이제 이런 시스템 시연을 보여드리고 시민 관점에서 요청하고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과로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저해하고 막고 왜곡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저희가 이제 좀 움츠러들고 소심해지고 방어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이런 교육 활동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 시대 새로운 인천 좀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번 시연에 그리고 좀 다시 돌려보시면 그런 깨알같이 적은 것들 중에 캠퍼스 한 달 살이라는 것도 제가 넣었는데 그건 굉장히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실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시민교육, 학교 밖 친구들 기준에서 교육 그리고 진로 그리고 교육 혁신과 우리 인천 비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가 좀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넣었으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다 조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DIY 조례는 없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잘 참고해 주셔서 그리고 대학 측에서도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좋은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근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조례만으로는 다 담기 힘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이제 뭐 약간은 이제 기술적인 거하고 이제 결합시켜서 이근 선생님께서 상상하시는 그 구조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차세대 입법 패러다임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저도 길어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고, 우리 안혜준 선생님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평소 또 활동하시던 거하고 이게 관련이 있으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실까요? 활동하는 것보다도 제가 아무래도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제가 오지랖이 좀 넓다 보니까 주변 이웃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같이 의논해보고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했는 가피해를 꼭 신고해야만 그게 되는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좋게 말로 풀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 아닌가 해서 그런 관점을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이 이제 전담교사들까지 가서 우리 담당하신 전담교사들이 수업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학폭이 생기면 가피해자는 그 사건을 다 조사해야 되고 기입해야 되는 시간고 있고 해야 되는 수업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쫓기고 이러다 보면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가 있는데 전담 선생님이 늘 매년 바뀌세요. 그러면 뭐 2학년 때 문제가 있었다가 뭐 좀 해소가 됐더라도 또 5학년 때 했을 때 무슨 일이다 얘기하면 바뀌었습니다. 뭐 그분 어디로 가셨습니다.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선생님들도 부담이 없고 학부모들도 불만이 없고 민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해보자. 신경을 엄청 써서 제안서도 많이 내봤고요. 이루저루 해봤고 그다음에 갈등조정위원회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학년들이 심의위원이라고 이제 가는데 1, 2학년 초등학교 오는 거 되게 저는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정말 되게 심각한 건 당연히 와야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를 가볍게 본다는 뜻이 아니라 말로 좀 풀고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은 부분들. 왜냐면 아이들은 어제 막 야 너 안 놀아 이러고 뒤돌아놓고 내일이면 다시 놀잖아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눈이 이제 깊어지면서 제가 제안한 것들이 이제 수용도 나오지만 불수용됐을 경우에는 또 모색하고 고치기도 하지만 제가 직접 발을 좀 띄워보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갈등 투자 뭐 조정 관리 뭐 연구소나 센터를 해서 직접적으로 좀 해보자. 타 시도시는 돼 있다고 하지만 그 시도시 그 타 도시에 돼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인천시에도 대단히 귀중하고 훌륭하신 인재들도 많으니 한번 조합하고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쭉 가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까지 돼서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대해서 했고요. 사실은 다른 거를 해설이는 교수님께 보내드렸다가 그거보다는 이게 좀 낫겠다. 다른 부분은 다른 분들이 신경을 또 많이 쓰실 것 같으니 직접적으로 저한테 이런 질문들이 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꼭 드려야지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 분 발표자분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또 굉장히 시간이 남을 것 같았지만 역시 이제 사실 선생님들께서 더 하실 말씀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요 행사 준비하면서 또 조례입법 아카데미를 하면서 저희 뭐 팀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과연 시민분들이 많이 올까? 그리고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또 개진해 주실까? 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까? 그런 의구심이 되게 많았고요. 아마 저희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약간은 그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제 세 분 발표 말고도 여기에도 이제 와 계시는데 저희 조례입법 아카데미 하면서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셨던 선생님들도 계시고 더 좋은 대안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제 꿈 같아서는 제가 일을 자꾸 만드는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 각 지역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조례 공청회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이렇게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면 참 민주적인 인천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산 확보를 꼭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특별히 시민 패널 세 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학기에도 저희 이런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